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정원TV 제30회. 오늘 방송 제목은 18세기 조선의 생활 수준은 세계 1위 국가였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조선이 생활 수준이 세계 1위일 정도로 높았다 라고 여러분들은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평양감사 선유도라는 그림입니다. 김홍도에 풍속하죠. 여기 보면 뒤 배경에 평양성이 있는데 성벽이 웅장하게 돼 있고 그 성벽 위로 수많은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에도 전부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고 있고 여기 모래톱에도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횃불을 들고 구경하면서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좌측 끝에 보면은 초생달은인지 뭐 달이 떠 있는데 이건 아마 밤에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탄 배 굉장히 크죠. 뭐 그 옆에 또 많은 배들이 있는데 이런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려면 평양 지방 재정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또한 조선의 국력이 얼마나 높았으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그 실록의 기록이 화려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이나 자료에 조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제임스 루이스 교수는 2007년 그의 논문인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Volume 24에서 1780년부터 1809년까지의 조선 숙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조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쌀 8.3kg랍니다. 8.3kg. 여러분 8.3kg가 우리가 마트에 가서 10kg짜리 보통 사면 그 무게가 꽤 크죠. 보통 이걸로 우리 현대인들은 뭐 한 달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일 먹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이태리 밀라노 숙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빵으로 해서 6.3kg였다. 영국은 빵으로 8.13kg였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영국은 막 이제 경제대국으로 크려고 하는 때였는데 영국보다 조선이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 당시 영국이 세계에 굉장히 부자 1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국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 아니겠어요? 이것은 외국의 역사학자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서 발표한 논문의 팩트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그 윤두서의 선차도, 즉 말해서 목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8.3kg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은 신윤복의 주사급배라는 풍속화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분들 입고 있는 옷이요, 삼배나 뭐 그런 그 허접한 그 피복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비단이에요. 옷들이. 그리고 칼라가 있어요. 다 흰옷 입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급에는 그
진달래꽃이 피는 그 어느 봄날에 선술집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한말의 선술집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여기 보면은 그 주모가 가채머리를 했죠. 가채머리를 하고 술국자로 술을 떠서 술잔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노란 초립 쓰고 붉은 그 천릭을 입은 그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건 대궐에 별감 벼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모한테 술을 한 잔 바로 받아먹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 것 같고, 젓가락을 들고 이제 안주를 찝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별감 바로 뒤에 보면 가서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별감하고 친한 사이인 것 같이 보이고, 별감이 술을 먹으면 이제 차례로 먹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망건 쓴 사람이 하나 있고, 이제 소매가 이 망건 쓴 사람은 모자와 소매가 없는 즉 체크무늬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금부 소속의 나장이라는 그 하급 관리입니다. 이 사람들 신발 한번 보세요. 집신 아닙니다. 전부 가죽신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상민들까지도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죠? 다 집신 신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는 대부분이 가죽신 신었습니다. 집신 신을 때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제 갓 쓴 사람은 이제 아마 이 나장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갓 쓴 사람, 이제 그 나장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채를 들고 술을 가리키고 우리 뭐 한 잔 먹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허리춤에 매단 그 엽전 주머니를 이렇게 나장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야, 나 이렇게 돈 있으니까 오늘 한 잔 내가 살게 라는 그런 모습. 아무튼 이런 신윤복이가 선술집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요, 주모의 그 사랑, 여기 뭡니까, 마루에 보면은 이 장식물들 허접하지 않잖아요. 정갈하고 아주 품이 있죠. 비록 선술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조선이 잘 살았나를 보여주는 실록의 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걸 발췌해 봤습니다. 순조실록 34권, 즉 순조 34년 2월 달인데 이건 1834년에 해당합니다. 1834년이요. 18세기 초반이죠. 아니죠. 19세기 초반이죠. 그 당시 그 우의정 심상규가 절검을 강화시킬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소문이겠죠. 절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게 하도록 강화시킵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원문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요, 근래의 조정의 사치의 풍조가 날로 심하여 당하간의 간복도 사라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의 홍구도 모두 비단을 구합니다. 여염의 서민들도 본받아 분수를 넘고 법을 무시하는 등 별별 일이 다 있으니 백성이 어찌 공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고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이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사목이 매우 엄정한데 변방의 간문에서 하나도 조사하지 않아 영묘조와 선조의 수교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여염의 서민도 비단을 입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풍부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이 고갈돼 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공공해지지 않겠느냐. 검소하게 살게 합시다. 이러한 그 실록에 이런 상소문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해원 그 신윤복이가 그린 연소답청이라는 풍속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 옷 보세요. 그리고 다 말 타고 가잖아요. 여자들 말, 그 아마 선비들 말인데, 기생들한테 태우고 가는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이건 그 당시 이제 18세기에 젊은이들이, 봄나들이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연소답청, 젊은이들의 그 봄나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을 밟는다, 답청, 그런 뜻이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반이 3명이고 기생이 3명이고 종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 1명은 기생 제일 앞에 기생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이 요 동자 뭡니까 종이니까 보이지만 그 나머지 4명 뒤에 있는 사람 4명들은 누가 종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누가 종일까요? 제일 뒤쪽에 좌측 끝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사람은 우측 제일 앞에 있는 선비의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는 그 종의 그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종의 모자는 아마 이렇게 풀잎으로 짠 모자겠죠. 대나 그런 걸로 짠 모자일 텐데 그걸 쓰고 있어요. 모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종이 모자를 쓰지도 못하고 갓을 손으로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벌써 종은 시커멓습니다. 각지고.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종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양반들이 기생 데리고 이렇게 젊은 선비들이 나들이 가는 모습. 이게 못 사는 나라가 이런 거 하겠어요? 전부 다 말 딱 한 마리씩 들고 타고. 이런 것은 어지간한 그 경절이 갖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괜히 요건 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의 돈 많은 귀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팩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영국의 경제학자인 앵거스 메디슨이 2001년도 OECD 발행물로 발간한 발행물인데 Development Center Study the World Economy of Millennial Perspective 뭐 이런 그 발행물 제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1900년 그러니까 완전 20세기 초죠. 1900년 조선의 1인당 GDP가 1990년 가치 기준으로 850불이다. 그래서 세계 27위였다. 이 시기에 영국이 약 4,593불로 세계 1위인데 일본이 1,135불. 그래서 세계 24위. 중국은 652불로 35위다. 중국은 아마 이건 뭐 천국이죠.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이렇게 추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27위예요. 1900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이죠. 1900년이면 거의 이건 20세기 초는 아니고 19세기 말로 봐야 되겠죠. 1900년이니까. 그런데 자, 잠깐 봅시다. 밑에 보면 18세기 조선의 저택의 그림이 있어요. 이인문이가 그린 고송 유수첩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러한 집을
짓고 산 우리 그 선비들 집, 정원,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정원을 가꾸고 산 그 그림들이.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후원인데, 정자가 연못을 파서 거기다 정자를 짓고, 또 아주 좋은 나무를 심고 거기에 기암 괴석을 옆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요, 저기 좌측으로 이렇게 가림막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취병이라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 정원에 많이 했던 거답니다. 이 취병은 저쪽에서 밖에서 들어오면서 저 정자를 쳐다볼 때 쉽게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가림막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담장이죠. 여기에 이제 초목으로 이렇게 싹 담장 넝쿨을 뒤집어서 이걸 취병을 만들었는데, 이 정원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이거 볼 수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풍광이 약간 중국 풍광이 납니다.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거 남아있는 것은 저기 해남의 고산 윤선도의 그 정원 정도, 뭐 이런 정도 또 몇 군데 있겠지만, 이 모습하고는 또 틀려요. 그건 한반도에 있는 정원이고, 이건 뭐 다른 데 있는 정원인가? 아무튼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뭐랄까요, 생활 수준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정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남아있는 자료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 조선의 과학과 공업 수준이 당시 세계에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선진국이었다라는 증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츠국이, 자경루, 혼천이, 앙부일구, 거북선, 화차, 신기전, 뭐 여러분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츠국이는 뭐 우리 비 오면 수량 측정하는 것이고, 자경류는 시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고, 혼천이는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 지구를 보는 거,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 2를. 그 다음에 뭐 앙부일구라는 천문 보는 거고, 뭐 또 신기전이라고 요즘 같으면은 이게는 화살이 이게 일시에 나가는 뭐 이런 이게 외국에는 없습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청나라에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한글 창제라든지, 뭐 우리는 그 소설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소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뭐 종묘제리학이라든지 뭐 악보라든지 이런 그 문예 발전이요, 다른 나라 그렇게 된 거 보셨어요? 이거 선진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란 그런 의학 서적 같은 거 없습니다. 외국에 함부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발견된 그 대단히 놀라운 거,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건 세계지도인데 그 당시에 세계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세계지도. 그 다음에 천문학으로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 역법으로 돼 있지만 칠정산이나 천문도인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거요. 유럽에 한참 후에 이런 그런 과학이 18세기에 발달을 했지만 우리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하나 선조 때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천문학계에서도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은하의 마지막 초신성인 케플러의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성을 우리는 이미 관측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도 천문학자들이 대단한 천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연산군 때 우리가 은광석을 은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그 첨단 회주법인 그 연은 분리법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그래서 이것을 일본 애들이 배워가지고 일본이 은제련을 엄청 해서 그 일본에 은이 많이 났었어요. 지금 일본 땅이 아닌 하여튼 이 외인들이, 일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외인들이 해서 엄청난 은을 생산해가지고 그때부터 외인들이 큽니다. 대단히 부유해집니다. 이런 사실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나라에서나 이런 문화와 과학이 있었던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조선의 생활인데요. 우리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유상, 만상, 송상이라는 상인조합이 있었고, 음이나 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선물, 이건 고전적인 선물 금융거래예요. 이런 걸 했었어요, 우리는. 이거 후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녹그릇. 못 만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녹그릇, 자개, 칠기. 이거 가족신이야 뭐 만들어 신었겠지만, 자개, 칠기. 아무 나라,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청나라? 청나라가 글쎄요, 우리하고 같이 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인삼을 가공한 홍삼을 만들어서 무역을 엄청 했습니다. 화폐를 대중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화폐를 뭐 쓰지 못했는 등 뭐 엉터리로 이야기하죠. 화폐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자료적으로 우리가 쓴 화폐, 은화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철폐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썼었어요.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 다른 국가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하면은 질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학과 공업, 이런 생활 수준, 금융, 그 독창적인 한글을 못 사는 나라가 한글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어요? 최초의 금속알자, 거북선. 그 다음에 우리는 왕조실록이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인데 의방유치, 뭐 과학서적, 뭐 경국대전 같은 법전. 이건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독창적인 문화고 최고의 선진국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 그런 서적, 그런 문화, 그런 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 18세기에 몇 개 나라 정도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8세기 조선의 그 높은 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지금도 세계 선진국이 가장 자랑하는 건 뭐냐면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과 인쇄술이고 제지술인데 우리는 교육 복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즉 초등교육기관 서당이 전국에 115가구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115가구마다 하나씩. 학교가,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또한 전국적으로 500개에서 600개에 육박하는 지방 향교, 이건 중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서울에, 이런 향교와 서울에 그 사학이 있었는데 4군데, 조선시대 인재를 기르기 위한 서울에 4군데 교육기관인데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라 해서 이런 그 큰 교육기관이, 나라에서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기관 성균관은 유생들을 무상교육이었어요. 무상숙식, 학비, 학점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조선학 균형 면제해주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엘리트로 육성하는 거죠. 이런 완벽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이거예요.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우리 한국인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왜? 한국인이 기억하는 것은 역사 속에 조선은 가난했다. 당파 싸움만 했다. 못났다. 뭐 엽전이다. 그런 걸 일제식민사관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어서 머릿속에
완전히 식민사관이 박혀 있어요. 이래서 지금도 강단사학자에서 식민사관을 뭐 주장하고 정치인들이 식민사관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토착 왜구입니다. 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일제시대에 뭐 어디 가서 저 공무원 했고 어디 가서 뭐 선생하고 어디 뭐 일제시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왜구가 아니고 토착 왜구가 아니고 이런 이 식민사관에 쩔어들은 정치인, 역사학자, 일반 지식인 이 사람들이 토착 왜구다는 거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8세기에 우리 평양 부병루 연해도입니다. 여기 부병루예요. 평양에. 이 연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무희들이 춤춘 거 국악을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경꾼들이요. 전부 갓 쓰고 도포 입고 쫙 들어와 있어요. 단정하게. 요즘에 우리 오페라 보러 가거나 저기 콘서트 가면은 딱 정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를 즐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8세기에 조선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생활 수준이 선진국에 속했는데 갑자기 19세기 대한제국에 딱 들어오면 인구도 줄어들고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1800년 전조 때에 2천만 명이라 그랬는데 1905년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요. 전국의 인구가 500만도 안 돼요. 왜 이렇죠? 이건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거짓말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전부 나와 있어요. 갑자기 1500만 명이 없어져요. 그리고 생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역참인데 좌측에 있는 사진은 역참에 잠깐 쉬고 이제 또 떠나려고 선비가 그러고 있는데 그 역졸과 또 선비와 종 보면 참 누추하죠. 참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우측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어디 동대문인지 그렇게 보이는데 전부 초가집에 전부 흰옷에 이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이게 1850년대까지 조선이 엄청나게 부유했는데 1900년대 오면 갑자기 국민들 생활이 굉장히 빈곤해집니다. 뭐예요? 어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좌측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국밥집이랍니다. 아까 우리 제일 위에 보시면 선술집에 비교해서 여기에서 밥 먹고 시장 바닥에 국밥집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허물. 그러나 우리의 남아있는 그 풍속화나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 그리고 우측 사진은 요 서대문 서대문 안쪽의 모습인데 500년 도읍지의 서대문 안쪽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서대문 밖에는 경기 가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가명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가명이. 이 안쪽에 보세요. 땅이 텅텅 비었고 초가집이 있고 이게 조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좌측 아래 하단에 보면 여기 무슨 문입니까? 이 해화문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지 같은지. 응? 이게 뭡니까 이게? 우측 한번 보세요. 사진. 1900년에 여기 뭐예요? 마을 여기 작업 중인 나무꾼과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옷도 못 입고 완전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조선 후기 그 한양의 상업공업과 성안의 생활 모습을 그린 태평성시도입니다. 요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18세기 후반에
이게 한양의 모습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팔폭병풍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페루. 양쪽으로 두 개 엄청난 큰 페루에 이 가운데 이 집이며 이 집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도로가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쫙쫙쫙 나눠져 있어요. 바둑판처럼. 근데 아까 그 한양 사진 보세요. 뒤에 그 도로가 있는지 다 초가집이고 여긴 다 기와집뿐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이게 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양 안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걸 놓고 성균관 유생들을 지정을 해서 야 이걸 놓고 너희들이 시를 하나씩 지어라 해서 태평 성시도 시가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한양 모습을 쫙 엄청 화려하고 멋있다는 것을 다 썼어요. 그거 한번 언제 소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잘 살았어요. 정조 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게 한양이에요. 멀리 북한산하고 인왕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아까 성시도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어디 저기 시골에 좀 큰 촌락 아니에요? 이게 한양이에요. 오늘 1900년 초의 한양, 1800년대 말의 한양일 수도 있고 이거 1900년 초의 한양입니다. 자, 이것도 1900년 초 한양 번화가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건 뭐 전신주도 있고 이제 뭐 이 앞에 가마도 천으로 싸고 희한한 가마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는 말도 아니고 소가 짐 싣고 가네요. 보니까 이때는 소예요. 옛날은 다 말이었습니다. 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이게 조선입니다. 이 사람들 다 흰옷 입고 흰모자 쓴 것은 아마 국상 중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흰옷을 전부 입었던 것도 아마 뭐 국상이어서 그랬나 뭐 하여튼 다 흰옷을 입었어요. 이게 아까 성시도 그림하고 틀린 부분이죠. 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 그림은요. 위에 것은 분재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아래 것은 남대문 앞에 시장에서 채소 시장이라고. 남대문 바로 앞에가 이렇게 채소를 팔았어요. 무, 배추 막 이런 거 싣고 가서. 위에는 분재를 사고 팔고. 엄청 다르죠? 분재를 사고 팔 정도면요. 이건 생활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와서 아줌마들이 분재 이고 오고 여기 또 좌판에 분재 탁 얹어놓고 서로 감상하면서 사고 팔고 밑에는 무나 팔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갓 쓴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튼 우리 18세기까지 조선은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갑자기 역사가 사라지고 조선의 무대가 바뀌어요. 대륙의 기상에서 반도의 협소함으로 기록됩니다. 왜 부강한 조선이 사라지고 초라한 대한제국이 반도에 자리 잡았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비록 외세의 조선이 쓰러졌다 하더라도 쓰러진 뒤에 바로 이런 20, 30년 사이에 이런 피폐된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19세기 중반까지 우리 조선과 19세기 말의 대한제국은 강역이 다르다? 조선이 존재했던 땅과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땅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건물과 산천은요 옮길 수 없어요. 의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옮겨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건물과 인걸은 우리 그림이나 실록에 풍요롭고 의젓한 풍모로 남아있어요. 근데 대한제국에서 남긴 사진에 보면 비루하고 천박한 제국의 국민 모습만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러겠어요? 일본 애들 그런 것만 남겼나? 아니면 우리가 옮겨와서 산 건가? 무엇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하루빨리 역사 바로잡기를 저는 청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는 분의 시청료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